지금부터 기대하셨던 김상엽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의 기조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하실 주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퍼스트 코리아입니다.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제가 한 12년 그쯤 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MB 정부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상은 초대 회장님께서 환경 한림원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변, 그게 아직까지 없었단 말씀입니까? 였었습니다. 이 환경이 정말로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이 진심이시고 또 그 진심이 아주 고매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허탁 회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테이블에 김명자 장관님, 이규영 장관님 이렇게 계신데, 제가 김병렬 장관님은 이런 데서 뵐 때마다 좀 있으면 또 혼날 게 뻔하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신다. 제가 한 십수년 전에 뵀을 때랑 너무나 똑같으셔가지고요. 제가 이런 얘기 그런 지적 활동에 대해서도 늘 감탄드리고, 제가 지금 카이스트에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으로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규영 장관님도 진짜 한 10여 년 만에 뵌 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환경의 진심이면은 이렇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큰 대주제는 기술과 가버넌스인데, 아마 이게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급소 중 급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조영성 학술위원장님이 아마도 그렇게 잡지 않으셨나 싶은데, 매우 중요하고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주제고요. 또 이윤정 변호사님, 이동근 교수님께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우회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탄노기 출범 이후 조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상 성격상 그 슬라이드에 담지는 않지만 이 가버넌스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좀 거창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요,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성격이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조홍식 대사님, 그리고 강상목 교수님, 김성우 소장님, 김익수 대표님, 그리고 정미 본부장님께서 날카롭게 꾸짖어 주시고 좋은 방향 제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은 2009년에 나왔습니다만, 이 책을 제가 본 거는 그 MB 정부 말이었습니다. 2012년 말에 이제 조금 정리할 시간이 돼서 보면서 저는 굉장히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겪은, 우리 이상은 초대 회장님 지금 오십니다. 제가 인사 말씀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쓸 수 있겠는가. 처방이나 이런 것들은 달랐지만, 근데 이분의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10여 년 전에 쓴 책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앤소니 기든스가 본질적으로
기후 변화의 정치가 성립하려면은 정치 어젠다가 이 back of the mind에서 front of the mind로 실제화돼야 된다. 물론 이런 게 이제 많이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를 포함해서 과연 이게 이 기후 변화가 우리를 정말 죽고 살게 할 문제라면 그만큼의 가버넌스, 그만큼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답이 어려운, 여전히 이 문제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바로 이 정치라는 것이 기후 대응의 가장 큰 전장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뭐 어줍지 않게 이 일을 좀 다룬고 또 다시 여러모로 미흡합니다만 독배라도 마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오늘은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갖고 있는 좀 기본적인 질문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기후 대응 정책을 흔히 환경 정책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결국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산업, 에너지, 과학기술, 금융, 국토해양, 교통, 농수축산, 교육, 노동, 보건, 그리고 통상, 국제협력 거의 모든 분야로 기후 문제가 지금 얽히고 설키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렌즈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오히려 MB 정부 때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미래 비전 차원에서,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전체를 가져가면서 봤던 홀리스틱한 그런 접근, 그런 정책이 저는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환경 할리몬이기 때문에 제가 더 터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에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시장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밖에서 해결할 것이냐. 생태주의 하시는 분들, 좀 딥 에콜로지 하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 이 캐피탈리스틱 시스템 속에서는 문제가 풀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캐피탈리스틱 시스템 자체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상당히 그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OECD 국가 중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다. 시장 안에서 여러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풀어 나가려는 그것이 현실의 세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롱텀한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우리가 숏텀 코스트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 수단이 있는가. 당장 지금 이거 탄소 중립 녹색 성장한다고 한 90조 원 가량의 중장기 재정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이고 실제로 투입된다는 거하고는 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는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했지만 상당히 그 립 서비스적인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제일 뼈 아픈 거는 이제 이 전기 요금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가격 체계를 당장의 어떤 관점 때문에 제대로 현재화하지 못했죠. 앞으로 또 닥칠 구조조정. IMF 그 총재가 얼마 전 저희 탄소 녹색금융에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는데 축사라기 하기보다는 약간 섬뜩한 말입니다. 이게 기후변화 같은 문제도 IMF에 있어서 가장 큰 팔러시 챌린지가 되고 있다. 구제 금융을 줘야 될 텐데 지금 기후에 충격을 받고 거기에 지불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산업 구조가 중복돼 있고 탄소 중립의 시대에 따라갈 수 없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구조 조정이라는 이슈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뭐 홍수 이런 얘기하면서 지난 산불에 이어서 적응 계획도 다시 세웠습니다만 이건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 중요한데요. 과연 이런 장기적인 우리의 안전 그리고 녹색 성장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지금 당장 지출할 수 있느냐? 저는 숏텀 대 롱텀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그때도 그랬고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이 재정적인 여건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 우리 정은혜 그 소장님을 내가 뵌 것 같은데 잠깐 나가셨나 보네요. 우리는 과연 온실가스 감축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번복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디카보나이제이션 체제로 갈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2021년에 40% 감축을 했죠. 코로나로 인한 반등이라고 해도 그렇게 발표한 한 해에 3.6%가 늘었습니다. 2022년 작년에 사실은 좀 줄었어요. 그게 우리의 탄소 중립 노력 덕분이라기보다는 홍수로 인해서 포스코가 이제 감산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아무래도 석유 가스를 조금 줄이려는 늘어나긴 했지만요. 금액적으로는 CO2로 환산한 거는 조금 줄은 거가 작용한 것 같다. 그럼 올해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지역 간, 산업 간, 국가 간 갈등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 간 갈등까지는 제가 빼겠습니다. 이게 우리 청년 세대 공청회 할 때 청년들이 막 이렇게 좀 항의의 표시고요. 정당한 항의의 표시죠. 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가장 불균등, 불평등, 부정의한 게 저는 기후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50년이면 아마도 저는 이 장면을 못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20, 30분 2050년이면 50, 60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석탄 발전소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는데 이걸 쭉 빼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빈칸은 과연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충남의 전기는 충남의 기업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요. 대부분 수도권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대비가 돼 있느냐? 일종의 트랜지션 파이낸스는 확보가 돼 있느냐? 산업은 우리 정원미 박사님 와 계시니까 산업 간에도 쫓아갈 수 있을처럼 보이는 산업이 있고 그동안 한국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또 많은 거기에 기업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2030, 2050 거치면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못하고 있기도 하고 어느새 우리한테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정부가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을 다 답하기 위해서는 기후 대응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다보스나 이런 데 보면 매번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 탑 오브 탑 리스크가 기후변화다. 그러면 탑 오브 탑 리스크 가버넌스도 기후 대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항상 현안에 밀립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지금 앞당겨서 가버넌스를 최고도화할 수 있겠느냐, 그 수준에 맞게.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이라뇨, 좀 거칠게 말하면 일본에서 만든 정부 조직에서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하도록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형 그 산업화를 근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손을 본 데서 아주 큰 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칸막이식, 이 컴파트멘탈리즘은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년간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여의도 정치는 정말 문제 많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내부에서 부처 간의 그 부처 이익을, 공무원들 다 훌륭합니다. 근데 일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부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레가시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소들도 부처를 대변해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대학에 계신 교수분들도 요즘 하도 프로젝트를 따와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줍니까? 부처와 부천 관련 기관에서 나오거든요. 부처의 시각을 알게 모르게 국가 전체의 시각보다는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저는 고담 줄론이 그리워요. 수십 년 전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거의 사라졌고, 아주 그 쪼개진 관점 혹은 이해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연구원에 2년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일들은 지방 현장에서 벌어지는데 중앙과 지방에 사실 형언할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다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단임제, 이른바 87년 체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명한 386 세대에 속한 세대입니다. 사람입니다. 87년 체제, 저는 사실 뭐 그런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얘기할 자격이나 그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저도 민주화 그 넥타이 무대가 나올 때 저도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87년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5년 단임, 그 당시는 멋진 제도였죠. 근데 5년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5년 이후를 얘기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설령 5년 이후를 내다본 정책이 있다 해도 새 정부에 의해서 부정되거나 폄하되거나 단절되는 중요한 정책이고, 사실 업적이 보일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영 논리가 철저하게 지금 일종의 협치를 가로막고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 탈원전 정책을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그 여파가
이 정부에서는 탈재생 에너지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그렇게 오해를 줄 만한 것들도 좀 있어요. 제가 전남에 그 태양광 하는 곳을 갔더니 거기 담당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이 태양광의 T자만 꺼내도 요새는 좀 몸을 사리는. 그러니까 아마도 급히 재생에너지를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부패, 비리,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눈으로 보자면 두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기둥 에너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논리가 아니라 과학의 합리의 눈으로 본다면 원전 왜 그런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도 아주 성장하는, 커나가는 에너지이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또 우리가 기후 클럽에 들어갔는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진영적인 논리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단순한 예고요. 40%라는 목표를 인수위 때 일입니다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굉장히 내부 격론이 있었습니다. 40%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동안에 쭉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40%를 2018년 대비 해온다면 페달도 밟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감축해온 경로가 없었고 성공해온 패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거는 국제사회하고 약속도 약속이지만 어쨌든 여기서 정책을 이 분야만큼은 좀 이어받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정권적인 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쪽에서. 그다음에 7번째가 어쩌면 제일 저는 이 6가지 것 중에서는 중요하지만 어쩌면 제일 쉬울지 모르겠어요. 필요한 기술과 자금, 인력을 적기에 확보를 하고 또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인가. 자, 7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의 한 절반쯤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미국 그 스탠포드의 신기욱 교수님이 얼마 전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역사상 가장 세련된 제국이다. 힘이 있는 나라 중에서. 근데 미국이 지금 이걸 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는 녹색 성장이라는 말은요 국제사회의 보편 언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패권 경쟁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주도권 경쟁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은 정말 여러 가지로 입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히 산업, 기술, 금융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정책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개도국 멘탈리티에서는 졸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부처는 아직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아니다, 이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버텨내고 비껴간 것을 업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너무 오랜 기간 왔어요. 지금은 더 이상 개도국 멘탈리티로 방어도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까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이 몇십 년간의 국제 경제 정책을 반성한 결과가 Building Foundations at Home입니다. 토대를 미국에 두자. 저간에 30여 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미국 산업이 텅 비어갔다. 중국을 너무 봐줬다. 세 번째가 오늘 주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했다. 그래서 요새 워싱턴 뉴 컨센서스라고 얼마 전에 우리 안호영 주미대사님도 뭐 글을 쓰셨던데, 중요한 산업은 미국으로 인터널라이즈, 내재화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말장난의 의미가 없지 않지만 중국이 가지고 던져오는 리스크는 제거한다. 세 번째는 클린 에너지 테크를 압도적으로 주도해 나간다. 그리고 세 개는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의 재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광물 국가와 함께 재편성한다. 이게 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배후에 있는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게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예일대 법대사를 졸업했지만 국제정치 경제를 계속해온 사람인데, 미국이 이런 새로운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컴퓨팅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를 주도하겠다. 뭐 컴퓨팅은 뭐 AI, 반도체 다 아시겠고요. 바이오, 뭐 백신, DNA 뭐 등등.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제이크 설반이 사실은 제일 주시하는 분야입니다. 이 IRA 법안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하고요. 시간 관계상 한미 안보 관계를 기술 동맹의 관계로 변화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또 미국 대사관 행사가 있는데 이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자마자 우리가 한미 간이 글로벌 전략적 포괄적 동맹인데 뭐가 핵심 의제라고 생각하느냐? 기후 변화다. 클라이밋 어젠다인데 거기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산업, 테크놀로지. 그 이후에 워싱턴 회담에 앞서서 미국 백악관하고 국무부에서 한번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차세대 원전, 수소, CCUS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미 그거는 이미 표면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캅도요. 예전에는 주로 환경부 장관님들만 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캅15 코펜하겐 정상회의 때만 해도 주로 그랬는데, 지금은요 산업, 에너지, 과학기술, 재무 다방면에서 옵니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는 한편에는 자국의 녹색 기술을 과시하는, 전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원래 UAE에서 그런 일들이 더 나타나게 될 겁니다. UAE 전략은요, 제가 얼마 전에 주한 UAE 대사를 봤는데 그분한테서 들은 얘기나 UAE 전략은 크게 이겁니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오일 생산 국가가 열어나간다. 일종의 그린 UAE 이런 거를 이제 만천하에 아마 과시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리스트 카본 인텐시브 퓨얼 오일. 세계 도처에 그 원유가 있는데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일한테 일종의 프리미엄 우대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얘기하고 나올 거예요. 두 축을 갖고 아마 움직일 텐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머니, 돈, 기술 그리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각축장이 되고 있고, 올해 그걸 보시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엘고가 이집트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클라이밋 트레이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 개막식에서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한번 이분하고 좀 얘기를 길게 나눌 바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밋 트레이스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기후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센서, 빅데이터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다 총체화해서 기후를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는 건데요. 이미 100여 곳에서 실제 배출했다고 한 보고한 내용과 실제 배출량의 큰 갭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한국의 몇몇 사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겠냐면 올해 정교한 걸 발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파리 기후 협약은 굉장히 느슨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NDC라는 말 자체가 국가가 스스로 난 이만큼 줄이겠어 하고 내놓은 것은 국가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를 했지만 뒤로는 못 가게 하고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리뷰 메커니즘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볼 수 있고 올해가 이제 글로벌 스탁테이크의 첫 해인데 저런 게 실제로 가동된다고 보십시오. 구글이나 IBM이 다 사실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투명성의 이름으로 점점 이 디스클로즈 해나가는 그런 체제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한국은 잘 피해왔어라고 얘기하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분은 뭐 그건 그런데 왜 한국 같은 나라가 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뭐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전력도 효율적으로 쓰게 되죠. 그리고 배터리 이건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다음에 IT와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치고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지나갔네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거는 뭐 오히려 종주국인 우리가 약간 주춤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EU 그리고 일본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보시면요, 잃어버린 20-30년, 20년을 GX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녹색 전환으로 극복하겠다. 제목 보고서 제목이요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보고서의 제목이 녹색 성장 보고서예요. 그 우리가 했던 건데 우리는 그 용어를 거의 안 쓰는 사이에 일본은 했고 여기에 1조 달러가 투입됩니다. 150조 엔. 중국은 우리가 모르지만 중국이야말로 사실은 이미 뭐 해상풍력은요 유럽 얼마 전에 제가 베스타스 회장분을 만났는데 누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을 만드는 거야 갑론을박 논쟁이 이를 정도로 재생에너지와 모빌리티 배터리 부분에서 지금 뭐 굉장히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동원할 수 있는 국가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가죠. 재밌는 게 이제 이 폴 크루그만이 지금 뭐 미국과 EU는 명백히 기존 무역 체제의 반칙이죠.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는 안 썼지만 WTO에 위반된다고 해도 기후 변화로 인류 문명이 다 망가지고 나서 WTO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경제를 리쉐이프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더 크게 늘리는 것에 자기는 찬성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뉴노 말이죠. 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감축 궤적입니다. 근데 정작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GIR 자료인데요. 실제 온실가스의 그 큰 약속을 내가 걸었지만 그게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 감축 증가율을 나타내는 초록색 그래프인데요. 2012년에서 14년 한 번 이른바 디커플링이 올 뻔했어요. 근데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2018년에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진단하는 한 해 기준으로 2020
1년에 40% 감축을 약속을 국제사회에 했죠. 그런데 2016년 말이 이제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데 순 배출량을 보면은요 645만 6,45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면 6억 4,300만 톤, 불과 몇백만 톤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줄은 게 없어요. 특히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줄었다고 할 수 있나? 그런데 굉장히 고비용 구조의 에너지 전환을 도모했어요. 이른바 탈원전. 탈원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빈칸을 가스 이런 것 등이 채웠어요. 엄청난 고비용 구조의 전환을 짧은 기간에 했는데 전기요금은 아시다시피 동결을 했습니다.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대선 후에 인수위기간에 한 번 했어요. MB 때 못한 거 많이 있죠. 아쉬움. MB 때 7번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3번 했는데 3, 4분기는 일단 유가도 좀 내려가고 잠깐 좀 쉬어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큰 목표와 동시에 큰 부담이 이전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쇼텀, 롱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 기조를 세울 때 이 페스티나 렌테라는 건 사실은 우리 조홍식 교수님이 제 고민을 알고 이런 화두를 주셨어요. 이거는 라틴어로 서둘러라. 그러나 사려 깊게 해라. 그냥 원 뜻 자체는 hurry up slowly라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8년도 안 남았는데 서둘러야죠. 근데 막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가 박스 로마나를 만들 때 썼던 말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대한 건 아닐지라도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조급하고 마음이 막 급합니다. 사실 밤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촉박한데 근데 또 막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쓰는 거고요. 이 ROI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가이딩 프린시플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구호도 좋지만 책임성 있게 하자. 그다음에 이 전환은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질서 있는 전환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특히 한국의 경우에 승부를 걸 것은 결국은 이노베이션,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요 ROI가 경영학에서는 Return on Investment인데 뭐 이거 잘하면 결론이 좋을 테니까 결말이 좋을 테니까 뜻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제가 어디 가나 기본 방향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5가지를 이건 사실 인수위 때의 큰 방향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 관점에서 한국에 맞는 에너지 믹스. 그게 한국의 경우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되겠죠. 뭐 수소 이런 거에는 당연히 문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프리 삭스랑 제가 이 얘기를 꽤 했던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를 막 올려도 정부 탓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지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에너지 정책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기 요금과 같은 문제는 정치적인 프레셔에서 차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용역도 이달 말이면 거의 끝나는데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걸 접근하실 것인가? 두 번째는 뭐 녹색 기술, 그다음에 사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 키우는 일을 의외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돈이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이거는 명백히 글로벌 게임입니다. 우리가 국제 감축 비중이 높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물론 답이 안 나와서 거기에 좀 기대를 한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제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 알록 샤르마라고 그 영국의 캅 26이죠. 글래스고 의장하고 줌 회의를 우리 전문가들하고 함께 했는데, 국제 감축을 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달라요. 영국은 1991년쯤이 피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 인텐시브한 산업 자체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 국제 이미 내려가고 있는 커브입니다. 내려오고 있는 커브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을 지켜 나가려고 한다면은 국제적인 감축의 공간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우리랑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국가적인 관점에서 정합성을 갖고 봐야 되는 문제고, 요게 우리가 이제 기후 클럽 들어갔죠. 이제 포스트 무버스 코얼리션이라는 게 다음번 이제 사실 타자가 아마도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미 이런 클럽을 만든 바 있어요. 그게 녹색 성장 클럽입니다. GGGI가 회원국이 지금 45개국이거든요. 지금은 클럽을 만들어 나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마음에 맞는 국이 먼저 만들어 나갑니다. 누가 어떤 큰 클럽을 가져가느냐,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다섯 번째가 국가 가버넌스 고도화인데요. 이거는 이미 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 MB 정부 미래비전 비서관 할 때 오원철 경제 이수석을 뵌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평가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산업화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고, 그분이 정부 조직을 경제기획원과 경제 1수석, 2수석을 두고 운영했다는 것은 탁월한 가버넌스였다고 생각이 돼요. 경제기획원에 계신 분들은 짜장면을 시켜 먹고 일하면서도 나는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 재무부나 이런 사람들을 사실 너희들은 그래 세속적으로 보라. 그리고 경제 1수석은 그 해의 수출 목표, 경제 성장률, 실업률을 보는 거지만, 경제 2수석은 중장기 계획에, 그 오원철 수석의 증언이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당신은 정책 수단이 변변치 없으니까 나를 써. 그래서 필요한 곳에 전화나 이런 걸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좀 시사점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회는요, 법적 최고의 위원회입니다. 최고 기구입니다. 근데 심의하는 기구예요. 의결하고 그런 기구예요. 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성격이지만 사무처가 세종에 있습니다. 국조실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나 조홍식 대사님은 비상근 봉사직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은 평균 1년 하다가 돌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리고 정부 조직, 기존의 정부 부처와 이런 체제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가버넌스 이슈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또 우리 제 당사자로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시간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5분만 더 주십시오. 5분만.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40% 감축과 부문별 조정이 이루어졌죠.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그 약 90조 정도의 재정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볼 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라도 확실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훨씬 더 스케일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적어도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에너지가 변화하는 시대고, 일종의 그 트랜스포트 교통이 변화하는 시대고, 또 이런 소통 체계가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 축들은 인류사를 다 바꿔왔던 핵심 축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변화인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변화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이런 분야에 함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그린 빅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큰 스케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산업 전략을 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이 기후와 기회와 리스크를 좀 구분해서 보는데, 일단 철강이 굉장히 우선순위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철강 마중물을 주는 게 시급합니다. 이게 지금 철강에 예를 들면 스웨덴의 사브 같은 회사 규모는 엄청나게 작지만요, 일종의 트렌드로 되지만 독일의 메르세데스나 벤츠는 거기서 생산하는 이른바 녹색 철강을 나는 우리 자동차에 쓸 거야, 이런 흐름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훨씬 빠른 속도로 가야 되고 하는 건 틀림없고, 그런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화학 뭐 이런 산업별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책을 찾을 텐데요. 이 점도 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거는 GIR 녹색기술정보센터에서 나온 그건데, 포스코가 지난 6년간 잉여 배출권을 팔아서 한 1,5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을 기본적으로 줄이려는 게 배출권 거래제의 목적인데, 할당받은 게 남은 거예요. 뭐 2월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런 문제적인 테크닉한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본을 프라이싱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배출권 거래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인센티브와 뭐 규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카본 프라이싱이라는 것이 같이 가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서는 따라가지 못하거나 왜곡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살펴보면서 펴나가겠다라는 일종의 정책 시그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뭐 안 해도 좋다면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CBAM하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탄소 가격과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말 그대로 CBAM이 적용되면 국경 앞에서 7배, 8배를 내놔야 돼요. 말 그대로 간다면. 물론 저렇게 되지는 않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이게 외국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밖에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제일 많이 한 건 당연히 지금 캡코겠죠. 산업 부분에서는 포스코가 11.6%, 현대제철 4.2%, 이 두 개만 합쳐도 15%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쌍용시멘트, S오일, LG화학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 변화를 위해서 국가가 마중물을 내고 지원을 해줄 것은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되, 카본 프라이싱이 형성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EU는 이 CBAM 적용을 지금 앞두고 무상 할증했던 것들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유상적으로. 자, 이게 이제 그 산업 부분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탄소 가격,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이런 것이고요. 기술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2030년의 계획이 우리 정부에서는 평균 한 2%고 다음 정부에 다 많이 해놨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해놓은 연평균 한 2%도 채 안 됩니다. 그게 5년간 유지만 돼도
대외적으로는 송구합니다 하겠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성공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토대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고 녹색 기술에 막 써놓는 기술들도요, 상용화 되려면은 2030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난해한 좀 초기 상태의 녹색 기술이 아니고 해상 풍력만 해도요, 허가 받은 게 실제로 가동되려면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제주도에 있어서 보면은 어민들의 반대는 몇 년간 표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허가 받은 게. 지금 우리가 해상 풍력도 받아놓은 허가를 가지고 우리가 2030년까지의 21.6% 플러스 알파를 짜놓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는 10여 년이 걸립니다. 그건 파이낸스 문제도 같이 좀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전략이, 그리드가 필요합니다. 그리드. 지금 뭐 재생이냐 원전이냐 얘기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 전력망 구축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전기요금은 이런 상태로 해놓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녹색 기술에 대한 총력 체제를 펼쳐야 되고요. 이미 백대 신수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초격차, 신격차, 감격차를 분류를 했는데 더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빌 게이츠는 차세대 원전, 그린 수소, 차세대 ESS, 직접 공기 포집, 그다음에 항공과 같은 지속 가능 항공 5개로 딱 집중을 했는데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식으로 좀 집중화하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대통령께서 우리 R&D 30조 이거 엄청나잖아요. MB 때도 OECD 국가에서 R&D 증가율이 제일 높았던 국가입니다. 근데 그 이펙티브니스에 있어서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게 어디에 쓰인 거야? 그 문제의식을 딱 짚어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런 기술 맵을 짜다 보면 그 고충을 이해가 합니다. 다 눈에 밟히는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교수님, 또 어느 기업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렇게 모으다 보면 망라가 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이미 기술에 관해서 이미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브레이크스루로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과학기술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산업이, 이건 위기와 기회의 양면인데, 다보스 바이든 대통령이 8개 분야, 철강, 시멘트, 화학, 알루미늄, 운수, 항공, 물류, 그다음에 시리얼, 이 분야에만큼은 아직은 그 녹색 기술이 좀 초기고 대량으로 좀 스케일업 하도록 협력을 하자라는 거고, 지금 한 70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참여가 이렇게 카인들리 이제 요청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몇몇 중요 기업들 가지고 의견을 좀 수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제 입장은 불가피한 변화라면은 차라리 조기에 뛰어들어서 룰도 막 우리가 같이 만들고, 너무 서방 위주의 특히 산업재를 소비하는 입장에 서서 만들어진 룰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같이 룰도 만들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바도 관철도 하고, 그래서 좀 근데 이미 10개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인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과 인재, 사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스탠포드가 여기에 2조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김명자 이사장님, 또 조홍식 교수님 다 참여했는데,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부터 먼저 두 대학 총장님과 두 대학의 이 교수님들이 함께 기술은 어떻게 우리 가져가고 사람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윤재현 교수님 와 계셔서
윤재영 교수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고 대학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나라 이 교육열은 결국은 대학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을 이쪽으로 좀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이런 거고요. 금융은 이제 우리가 이 금융위에서는 이제 일종의 공시, 디스클로저, 평가, 어세스먼트, 그다음에 투자 이 3단계를 좀 강화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 과정에서 좀 고무적인 사실은 은행들 역시 이런 그 녹색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게 정부 예산보다 훨씬 크게 2030년까지 녹색 금융에 커미트를 해두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30조, KB그룹 50조, 하나 60조, 우리 금융그룹 100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과 함께 지금은 선언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의 일종의 그린 스튜어드십을 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저는 특히 그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이 이 녹색금융에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게 돼서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여신이 진짜 강력한데 이런 여신 쪽은 방향으로 여신의 흐름이 녹색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의 이제 과제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도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많이 보완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사실은 금융이 이제 좀 금융업에 계신 분들은 뭐 억울하다 하시겠지만 금융이 뒤 따라가면서 이익을 보던 구조를 벗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성격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고 금융이 많은 경제 대국에서 보듯이 앞에 길을 터주는 체인지 에이전트, 일종의 이네이블러 이런 쪽으로 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지금 금융위는 정부가 바뀌면서 녹색금융 담당하던 과가 지금 사실상 해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다시 어떻게 복원시킬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죠. 이 기후테크 산업에 이거저거 다 끌어 모아서 며칠 전에 우리가 4차 전체회의하면서 145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R&D 1조 원을 좀 신설을 하고 정책 펀드, 정책 기후 금융, 그다음에 녹색 금융 등등을 통해서 30년까지 이제 145조의 이때 투자는 뭐 융자 보증을 다 포함된 겁니다. 한번 모아보겠다는 건데 이걸 제대로 진짜 모빌라이즈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장하는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 기술, 금융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요새 이제 뭐 G5의 한국이냐, G8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좀 한국을 종합국력 5위로 선정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 파워의 정의를 하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주는 자체가 힘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이런 나라를 대할 때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력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기후 대응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지금 뭐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갈등, 뭐 기술 패권, 공급망 조정 속에서 어떤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는 거냐. 일단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캐치업 국가로서는 한계가 와 있다는 걸 다
동의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뭘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거긴 릴라이블한 나라야. 이 릴라이블 파트너로서 존재해야 되고, 특히 이 한국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인디스펜서블한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켜지려면은 오래 참아주는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 혁신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조금 우리 배터리나 반도체 보면은 이병철, 구본무 이런 분들의 정말로 긴 호흡의 기업가 정신이 있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도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한국을 견인할 것이고, 제가 이 포스트 코리아는 그 전까지는 한국이 한국을 위해서 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동력이었죠. 근데 저는 부산 엑스포 유치의 성패를 떠나서 요즘 이 대통령께서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이 이제 좀 앞장서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아마도 처음으로 정체성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긴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초과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많은 제도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도국 멘탈리티가 남아있는 한국이 지금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게 여겨져 다뤄온 한국이 다음 세대 그리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느냐.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의 근본적인 성패는 그런 국가로 변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